자, 여러분, 우리 챕터 18장, 그 세계화와 국제무역 한번 볼게요. 그리고 18장, 19장 같이 묶어서 볼 텐데, 19장은 이제 국제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국제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만 볼 건데, 국제경제 보면 국제무역이 있고요. 국제무역.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금융. 자, 국제무역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교역이야. 근데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왜 하는가? 우리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그것 때문에 물건을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 일을 안 하면서 시장에서 갖다 샀쓰고, 능력이 있으면 그걸 직접 만드는 거예요. 바나나를 우리가 다 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동남아에서 바나나를 수입하고, 물론 이제 퀄리티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거 자동차를 잘 만들면 동남아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서로 교환을 했을 때, 말 그대로 교환을 했을 때 어떤 누구가 이득을 한 사람만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호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무역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뭐랑 똑같습니까? 미시경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국제무역, 이거는 바로 우리가 미시적인 경제학과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금융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시랑도 관련이 있는데, 주로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환율이 이제 관심사예요. 환율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말 그대로 해서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관심사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의 무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과, 또 더 나가서 현실에서는 이게 상호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나 또 요즘 미중 무역 전쟁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역 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무역 장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역 장벽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도 그냥 세금이에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니 해서 관세 부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경제학자는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지. 자유무역해서 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원하는 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장벽을 띠기띠기 해가지고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좋은 게 아니지. 나는 농사가 되려고 했더니 옛날 같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양반 출신 아니면 농사 시험 못 봐요. 이렇게 막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있는 거니까, 그럼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의 크기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 이슈가 돼요. 그래서 비효율성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의 관심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챕터 18장 국제무역,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거는 살짝 보도록 할게요. 챕터 18장. 그래서 국제무역, 이게 포인트예요. 무역,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 세계화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세계화.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세계는 평평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 세계화의 의미 보면 세계화는 무엇인가 해서 토머스 프리드만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 아닙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는 이제 그 브라질이나 저 남미에 있는 그냥 나무를 얘기해요. 이동을 못 하죠. 렉서스가 뭐냐면 이제 도요타의 그 프리미엄 자동차예요. 렉서스 자동차는 전 세계를 다 누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렉서스는 막 이렇게 자유무역을 상징하고, 올리브나무는 그 안에만 이제 존재하는 그거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다음 페이지에 수출 수입이 이렇게 증대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세계화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413페이지 가보시면 뭐 기술 혁신과 세계화의 측정 지표. 아니, 세계화를 뭐로 측정할 거야? 나름대로 이런 걸 가져합니다. 경제 통합, 개인 연결, 기술 연결, 정치 참여
등등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세계화의 논쟁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넘어가세요. 살짝 제목만 보고 논쟁 보시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찬성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재밌는 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세계화의 버전을 세 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상식으로만 보세요. 콜럼버스가 대서양 항해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투해가지고 어떤 종교나 문화를 이렇게 심어버리는, 그 이제 침략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버전 1.0이고, 버전 2.0은 이제 그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국적 기업, 삼성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게 2.0 버전이고요. 세계화 3.0은 이제 뭐냐면 인터넷 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것도 알리고 독일의 시골에 있는 누가 유튜버에서 아 독일의 시골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들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세계화의 어떤 원천이 된다라고 해서 그 책의 버전 이렇게 나눠 있어서 재밌어 가지고 넣어놓긴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416페이지 가보시면 뭐 환경 침해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노동 관행 등등등 있고 세계화에 찬성하는 거 1번 첫 번째만 하나 체크하세요. 자유무역의 이득 거기 나와 있죠.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 원리에 입각해서 아담 스미스가 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해가지고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게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전문화, 특화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다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기구, 세계화, 환경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죠. 아니 뭐 시험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나오면 상식으로 그냥 풀면 돼. 아셨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418페이지 세계화와 경제성장 거기 보니까 세계 폐쇄국가 쇠국 정책 한 나라보다 거기 그림 위에 보시면 뭐 위에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나와 있는데 세계화가 잘 진척된 나라가 좀 경제가 성장하더라. 물론 419페이지 가보시면 세계화로 통해 가지고 소득 분배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해서 이것도 비슷하게 노경에 연결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거기 크루그만 교수가 논문에서 다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세계화를 통하고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했고요. 우리 노경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찬반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찬성의 의견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다음 두 번째 시험 문제 거리는 요거 비교 우위가 이제 우리의 시험 문제 거리예요. 비교 우위 요거와 국제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 우위와 국제무역.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수요 공급하고 비슷해요. 너 어떤 거 물건 메이크 할래 또는 바이 할래 할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메이크를 하고요. 비교 열의에 있는 것은 시장에서 아웃소싱해서 갖다 쓴다. 그걸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비교 우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만 살짝 밑줄 치시죠.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록 모든 상품에서 다 잘할 수 없어. 다 잘한다 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비효율적인 상대적으로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둘 다 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에 이렇게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에 뭔가 뭐라고 할까? 더 특화를 하는 거예요. 전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그렇죠. 내가 노무사가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다 할 수 있겠죠. 다 한다라는 건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노무사인데도. 그래서 내가 좀 더 가치가 높은 자기의 어떤 뭐 가치관에 부합하는 걸 해서 나는 주로 이 업무에 더 포커스 맞출래 해가지고 노무사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역할 분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크고 전문화를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변호사인데 나 혼자 있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혼 소송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민사 형사 다 하게 되면 사실 정신도 없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서 내가
나는 이제 뭐 김앤장 법률 변호사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혼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다 이렇게 되면 나를 찾아오는 고객은 누구예요? 아, 이혼 상담하러 왔겠지. 무슨 기업의 M&A 상담하러 왔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만 잘 연구하니까 판례 연구도 그것만 많이 하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시험 과목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돼가지고 야 공부도 네 과목 했는데 내가 전 과목을 다 해볼까? 옛날에 뭐 메가의 손주은인가 그거 비슷하게 노동법도 하고요, 인사도 하고요, 뭐 경조도 하고 경조나 아니면 노경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노경을 하고요, 행정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홍길동 노무사의 전 과목 토탈 관리해가지고 막 다 상담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잘하면 탁월하게 잘하면은 당연히 수강생이 다 해서 완전히 싹쓸이 혼자 1인으로 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약간 나름대로 과목마다 특색이 다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강사가 해서 차라리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프라임 법학원 하면 이제 그걸 패키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가겠어요? 제가 갑자기 법도 공부해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글쎄 뭐 성공해서 뭐 어떻게 한두 명은 미친 척하고 올 수는 있겠지만 망하겠죠. 저도 힘들겠지. 뭐 오늘은 노경하고 내일은 노동법하고 아이고 힘들어. 아침에는 뭐 경영학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경작은 근데 경작 메커니즘 비슷하니까 관련된 경작 공부하는 거는 거기서 거기고 학부 수준은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경영학도 많이 했다니까요. 경영학책을 제가 제일 먼저 썼다니까요. 경영 원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절판됐는데 그리고 이제 경영학 중에서 경영 전략이 제 이제 좀 관심사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MBA 과정에서도 뭐 학부에서도 했었어요. 이대에서도 강의를 좀 몇 년 했었는데 아유 힘들더라고. 경영학은 맨날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시각각 변하는 걸 다 반영해야 되는데 경작은 좀 사실 바뀌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출제 경향이나 좀 보면 될까? 그래서 아유 그만할래요 해가지고 거기 교수님이 이제 또 강사를 구하기가 또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 장 박사 경영 전략이나 또 해줄래? 해서 자주 그래도 뵙는 분인데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경영 전략 과목을 수업도 많이 들었고 대학원 수업도 많이 듣고 원래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유학을 갈까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외국에서 알게 된 분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이대로 오시는 바람에 좀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그분 수업도 들었지. 그래서 처음엔 조교 비슷하게 하면서 이대를 다닌 건 아니지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출석 체크도 하고 발표하면 제가 저 친구 발표했군 이렇게 해서 수업 태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했는데 그냥 자꾸 이게 문어발식으로 넓히는 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는 제 삶이 미저러블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공부만 해야 돼. 이게 내가 이거 왜 공부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 논문 쓰는 거는 뭐 일찌감치 포기했고 막 그 경영학 준비하는 시간이 일주일 내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관둔 다음에 행복해졌죠. 그래서 아무튼 경영학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해요. 물론 이게 수험 경영하기가 좀 다르지.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 하는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전문화 특화하는 거, 여기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에 베이브루드의 뭐 비교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승엽이 옛날에 투수였다면서, 베이브루드도 보면 투수로 되게 잘 나가다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인가 그리 옮기면서 야 너 투수 그만하고 타자 할래? 그랬더니 타자 했는데 타자도 잘해. 그래서 뻥뻥 홈런 쳐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홈런 왕 하면 베이브루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뻥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갔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그 예고 홈런 있잖아요. 베이브루드 선수 홈런 치는 거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TV 보고 있으니까 쫙 일루를 가르친 다음에 홈런 진짜 그쪽으로 쳐서 애가 막 벌쩍벌쩍 뛰면서 병이 나았다. 뭐 그런 이상한 믿지 못할 그런 걸로 감동을 안겨준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이것도 둘 다 잘하는 거야.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둘 다 하면 좋긴 한데 뭐 그 누구지? 야구 지금 일본에 누구죠? 오탄인가? 아닌가? 뭐 아무튼 저도 쇼헤어인가? 아무튼 그 사람은 야구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애매한가 봐. 둘 다 하기에는요. 아니 남들은 바보야. 하나만 올인해도 지금 투수만 해도 그 힘든 프로에서 아마추어에선 가능하지. 아마추어에선 뭐 야구도 투수 타자 뭐 다 할 수 있는데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잠깐 남들이 그 분석을 못할 때는 류현진이 홈런도 치고 다 할 수 있는데 금방 이제 한 1년, 2년은 잠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다 간파가 돼요. 그리고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뭐 이비인후과니 무슨 다 나눠져 있고 뭐 심장 한다 할 때도 뭐 어디 하느냐 이렇게 그냥 전문가라는 건 이게 안으로 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는 그쪽의 전문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우위와 관련된 얘기는 첫 번째 비교우위의 근거 그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우위라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잘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기회비용이 싼 경우가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백신과 TB를 가지고요. 비교우위 구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설명했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는 이게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객관식 때 제가 요거보다 좀 더 분량을 넓히지 범위를 여러분 공부 시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비교우위를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요게 노동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Q로 돼 있느냐 해가지고요. 제가 바고드세요 요 원리를 이용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교우위론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조건을 찾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살짝 한 페이지짜리 그냥 요약 정리된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게 더 쉬워요. 그럼 지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강의다? 근데 그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이제 2, 3년에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오는 거라서 지금 기본 강의 막 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요. 좀 그러니까 잠깐 아무튼 근데 여기에선 요거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만 말씀드릴게요. 얘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우위라는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절대 우위. 그래서 가볍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지만. 자, 거기 숫자를 볼게요. 자, 근로자를 투입했을 때 1인당 생산량이야. 이거는 이제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내는 건 L로 많이 내는데 여긴 Q로 내가지고 좀 둘 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헷갈릴까 봐 그래서 살짝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만 보고 잊어버리세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신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TB를 생산해요. 자, 노동자가 한 명 투입됐을 때 한국은 백신을 몇 개 생산하냐면 하나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6개를 생산해요. 한국이 더 잘하는 거예요? 미국이 더 잘하는 거예요? 미국이 잘하지. 노동자 한 명 투입해서 1시간 일을 했더니 한국은 백신 하나 만드는데 미국이 6개 만드니까 미국이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T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2개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3개를 생산합니다. TB만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이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백신과 TB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미국이 한국보다 TB와 백신에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전부 다 미국이 다 해.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할 게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이 다 하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절대 우위를 얘기했는데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비교 우위론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 거기 기회비용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대 가격 있고 무역 이득까지 가게 되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객관식으로 할 거예요. 주관식이면 이걸 차근차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서 나중에 둘 다 끝에 보시면은 423페이지 가보시면 무역 이득 해가지고 한국이 이전보다 백신 30병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미국도 적절하게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TB 30대가 더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볼 건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비교 이론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요 이걸 어떻게 비교 이론을 찾는가 라고 하면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게 노동으로 돼 있으면요 이렇게 파고드세요. 이게 나중에 할 겁니다. 그냥 살짝만 들어두세요. 그리고 Q로 돼 있으면은 올라타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올라타기 파고들기 권법이에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기회비용은 백신의 기회비용을 TB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요 생각하면 이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해 진짜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백신이 있으면 TB로 백신의 기회비용을 표현하면 올라타세요니까 2가 올라타면 돼요. 그리고 TB의 기회비용을 백신으로 표현하면 1이 올라타면 돼요. 아셨죠? 자, 미국은 백신의 기회비용을 TB로 표현합니다. 3이 올라타요. 그럼 6분의 3, 6이 올라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베이브 루드가 투수나 타자를 둘 다 하기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나만 선택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걸 더 잘하는가 비교위 기회비용으로 바꿨죠. 그러면 백신 입장에서 볼게요. 비교위로 바꿀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백신 입장에서 봤을 땐 미국이 6분의 3이 2분의 1이니까 더 싸게 먹히는 거야.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예요. TB는 우리가 더 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위론으로 바꿨을 때는 한국은 미국은 모두 절대 우위가 있을지라도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는 건데 미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신에 비교 우위가 있고 그리고 한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B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나마 이제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제무역론에서 1순위로 나오는 게 요거예요. 비교 우위 찾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하게 되면 이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자, 국가 간에 백신이 교환된다라고 하면 교환 비율이 백신 놓고 보면은 이렇게요. 백신을 쪼개보는 거야. 기회비용으로 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건 생산 비용이잖아요. 제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저는 2만 원에 걸쳐서 만들고 백종원 요리사인가 사업가로 해야 되나? 백종원은 5천 원에 만들 수 있으면 5천 원과 2만 원 사이가 교육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첫 번째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백신의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백신의 교육 조건은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풀려. 요거 사이에 보면 기회비용 바꿨을 때 2분의 1과 2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분의 3에서 1분의 2 사이가 바로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요거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아하 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냥 띡띡띡. 그래서 경제학도 조금만 하면은 경영만큼은 아니긴 한데 이게 다 보면서 쉽게 풀고 계산 문제도 그냥 덧셈 뺄셈 좀 그 정도니까 뭐 할만할 거예요. 아셨죠? 원래 이제 그 원리는 좀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비용 대비 그게 좀 떨어져서 넘어갈게요. 자, 424페이지 가보시면 리카르도의 비교위로는 왜 한국이 TB의 비교위가 있고 어디에 비교위가 있고 미국은 백신의 비교위가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24페이지에 가보시면 야 근데 왜 한국이 TB의 비교위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거기 나와 있는 비교위론의 결정 요인인데요. 첫 번째는 뭐 생산성의 차이도 있고요. 그냥 제목만 보고 잊어버리세요. 부존자원 별표하세요. 그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존자원이 바로 비교 우위의 어떤 결정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헥쇼올린이라는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헥쇼올린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이디어가 간단해요. 조용필한테 물어봐. 조용필 씨, 왜 당신은 가수가 되셨나요? 왜 가수가 됐을까요? 조용필이 요리를 잘 못하고 예를 들어 조용필을 모르시나? 너무 옛날 가수인가? 뭐라고 해야 되지? BTS한테 물어봤어. BTS 씨, 당신들은 왜 BTS 그룹으로 했나요? 첫 번째는 제가요 요리를 하려고 했더니 백종원보다 못하고요. 농사 시험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보다 못하는 거야. 축구를 하려고 했더니 손흥민보다 못하고 안 되겠네. 배우 하려고 했더니 약간 발연기라서 안 되고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가창력이 솔로로 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맞춰가지고 아이돌 그룹으로 하니까 뭔가 빛이 나더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손흥민한테 물어봐. 왜 농사 준비 안 하세요? 우리 얘기했잖아. 아니 그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농사에도 붙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사 준비해서 농사로 활동해가지고 돈을 벌고 사회적 명성하는 것보다 운동선수 했을 때가 더 나은 거야.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축구할래, 야구할래, 농구할래, 배구할래. 배구도 이렇게 점프해서 잘 때리겠지. 근데 테니스 할래 했을 때 축구가 더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 부존자원이 그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라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 뭐 진보와 관련해서 할죠. 아니 생산할 때 하죠. 노동이 그 나라가 풍부하냐.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어떤 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하면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한 게 이 핵쇼올린 정리입니다. 이건 저기 에렌버그 책에도 노경에 뒤에 보면 비슷하게 노동경제학의 국제무역과 연결시켜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서 우리가 나가진 않지만 뭐 그 이전에 앞에 너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론들이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나중에 할 거 없을 때는 3기 때나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별로 뭐 필리스 곡선 이런 것들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마당에. 근데 아무튼 핵쇼올린 정리 국제무역론과 노동시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다. 그게 핵쇼올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그래서 제가 불이타성 때문에 1차라는 거, 시험 문제 나왔어. 노동 집약적인 어떤 나라와 두 나라가 뭐 교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 핵쇼올린 정리에 대해서 나왔어. 그러면 2차 노경하는 경우에는 뭐 발에 의한 투표 같은 경우도 책에 있는데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확장할 게 아니라 1차 때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1차 때 핵쇼올린 정리 있었지. 비교위 관련해서 남들은 아예 백진해가지고 못 쓸 때 여러분들은 쓸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나와라가 아니라 나올 가능성은 거의 0.1%인데 혹시 알아요. 그래서 노동 이동과 관련해서 이거 전공하신 분이 한번 노경 애들 선택 과목을 다 경영학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탁 내면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1차 왜 경작합니까? 불이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노동자의 숙련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425페이지 가보시면 제품 수명 주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제품이 보면 거기 태어났다가 죽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 그런 건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국제무역의 장벽과 정책 수단, 그래서 보호무역론과 뭐 국내 고용 창출 등등 있는데 이것도 우선은 넘어갈게요. 좀 고민이에요. 내년 되면 아예 노무사용 경작을 따로 이렇게 해서 얄팍하게 더 할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5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경작 기본 마인드를 쌓는 게 우리가 첫 번째야. 그래서 진짜 뭐 1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로 하는 건데 뭐 그냥 노무사용만 하면 요거 한 3분의 2 정도로 해가지고 글쎄 좀 이렇게 더 아니면 좀 더 줄여가지고 그냥 문제랑 한 권으로 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그건 좀 고민 중에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경작 마인드 쌓는 데는 도움은 되는데 그냥 시험에 급박한 여러분들이어서 더 읽어보시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8페이지에 뭐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것들도 그냥 객관식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설명드릴 만큼 하려면 강의가 이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우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430페이지. 자, 통상정책의 수단에서 무역 장벽과 관련된 게 관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것만 별표해 주세요. 자, 이게 관세 부과 효과가 이제 관세가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그림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바나나를 합시다. 바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바나나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공급 그대로 보시면 돼요. 수요가 있고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바나나를 생산할 때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도메스틱 가격이에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국내 시장의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도메스틱 가격이 월드 가격이에요. 요거 보시면 국내 가격이고 요게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해외 가격이야. 근데 해외 시장의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더 높은 나라는 자 이게 지금 필리핀이겠어요? 우리나라겠어요? 우리나라지.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직접 생산하려면 뭐 1,000원이 든다 합시다. 근데 해외에서 거래되는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500원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나에는 비교 우위가 없고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바나나를 수입하는 게 좀 더 타당해요. 그래서
수입 국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을 통해서 가격을 훨씬 더 이렇게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수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노경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니까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생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역이 없었을 때, 잘 보세요. 교역이 없었을 때는 생산자 잉여가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소비자 잉여가 이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가격이 싸지게 되면 생산자 잉여가 요걸로 줄어들어. 그럼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날아가요. 색깔로만 표시할게요. 나중에 뭐 표로 이렇게 좀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만큼이 마이너스야. 자, 그런데 소비자들은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값싼 물건 때문에 물건의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요. 바나나를 15개나 먹으려고 해. 공급자들은 이렇게 5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크기예요.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여기다 정리 그러면 해드릴게요. 조금만. 자, 수입국가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잉여를 비교해요. 폐쇄에서 개방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면 교역 시 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근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해요. 소비자 잉여의 증가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저기 나와 있는 사다리꼴 면적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해요. 얼마나 감소합니까? 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요만큼이 감소해요. 이거 사다리꼴 면적하면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생산자 잉여는 이게 마이너스고 소비자 잉여는 플러스 돼. 근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잉여 증가가 생산자 잉여 감소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게 생산자 잉여 증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색깔로 칠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크다? 예, 플러스가 더 크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잉여의 증가가 생산자 잉여 감소보다 크게 돼서 이게 바로 교역의 이익이에요. 그럼 따라서 정리를 할게요. 따라서 교역에 대한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교역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은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차이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면적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이득, 잉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노동시장에도 우리 나중에 할 거예요. 뭐 노동의 이동을 통한 잉여 해가지고 요게 플러스 얻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정부가 우리나라 바나나 업자들이 막, 야, 나 죽겠다. 나 이거 못 살겠어. 하다 보니까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정부가 관세라는 조세를 부과한다고 할게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쭉 있어요. 공급, 수요, 바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국제시장의 가격이 여기에요. 요거 나중에 이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이미지로 기억하시게 될 건데요. 여기다가 국제시장 가격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만큼 이 텍스죠. 관세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월드 가격이 세금 부과한 만큼 T라고 할게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는 15개 사려고 했는데 5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수입 물량이 요 차이만큼이 수입량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아니 우리나라 소비자는 15개나 사려고 하는데 공급은 5개밖에 안 되니까 수입의 크기는 요 차이인 이렇게 10개 이렇게 돼요. 이 초과 수요만큼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량이 어떻게 돼요? 쭈루룩 해가지고 쭈루룩 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뭐 8개로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생산량이 늘고요. 국내 공급자들은 좋겠죠. 그리고 수요가 좀 줄어들어요. 12개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소비자들 가격이 비싸니까.
자, 그래가지고 수입 물량은 요 차이만큼이 4개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어드밴스드 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A, B, C, D 이렇게 할게요. 자, 관세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관세 부과 전과 관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볼게요. 자, before 여기에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after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잉여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 시험 문제에도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죠. 자,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잉여는 소잉이라고 쓸게요. 얼마나 증가됩니까? 하면 여기 보세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원래 이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소비자 잉여가 여기까지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서 A, B, C, D만큼 마이너스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다. 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생산자 잉여, 생잉이라고 쓸게요. 생산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엔 요만큼이었다니까? 그러다가 이만큼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A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자, 정부가 관세 수입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단위당 이만큼 T를 부과했는데 거래량이 이만큼이잖아. 수입량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C만큼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잉여라고 할게요. 정부 잉여. 정부의 관세 수입인데 그게 바로 C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늘상 토탈 총 잉여는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면은요. A와 C를 제거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크기만큼 있잖아요. B와 이것도 색깔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면적 구하는 거 아니면 여기다 이제 지금 이것처럼 이제 기호를 넣어가지고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D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후생 손실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하나는 비교의 찾는 거 한 문제. 모든 시험도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뭐 시험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관세 부과했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가. 좀 어려운 문제는 요걸 좀 이제 식을 줘서 꼬아서만 이렇게 내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 주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그림만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관세랑 그다음 오른쪽에 수량 할당, 뭐 금액 할당, 보조금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관세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수량 할당과 이거와의 관계, 수출 자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객관식 때 그냥 띡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432페이지에 뭐 자유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기구는 그냥 하지 맙시다. 그리고 435페이지도 뭐 지역경제 통합과 관련한 그래서 437페이지도 뭐 자유무역 협정서부터 관세 동맹 쭉 나와 있는데 그냥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공무원 시험이나 딴 시험에서는 하긴 해요.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닥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서 안 할게요. 자, 다음에 국제수지와 환율 볼게요. 자, 두 가지만 보세요. 두 가지. 영역을 막 크게 넓힐 수가 없고요. 넓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챕터 19장 보시면 국제수지와 환율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자, 우리는 환율만 좀 볼 거예요. 환율만. 국제수지는 뭡니까? 이것도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해할 건 아니고 뭘 암기합니까? 하면은 첫 번째 밑에 국제수지라는 개념만 보세요.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세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해서 BP라고 쓸 겁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모든 거래를 할 때, 교역을 할 때, 뭐 달러라고 얘기하면 이제 미국만 얘기하는 거니까 외화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가, 남거나 모자랐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을 국제수지라고 해요. BP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을 할게요.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경상수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0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국제수지가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은 수입은 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수지에서도 이제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 국제수지 균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국제수지표를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보통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참고해 보시면 그 위에 그림 있잖아요.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 누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상수지는 뭐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있어요. 본원소득은 그냥 우리가 일을 해서 벌거나 뭔가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전소득이라는 건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건데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요것만 암기해 두시고요.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객관식 다시 또 보긴 할 거예요. 계산 문제 딴 시험에 나왔던 걸 하나 정도 볼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할게요. 넘어갈 거예요. 다음 뒤로 가봅시다. 국제수지 균형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종합수지 443페이지 가보시면 종합수지 밑에 식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더 확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냥 BP 다시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의 국제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요. 엑스포트에서 이걸 수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임포트에서 수입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서 얻게 된 경상수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요거를 경상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도 본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이자율이 2%라고 할게요. 이자율이. 근데 미국은 3%야. 그럼 여러분들이 돈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어요?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투자를 하겠지.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수출 수입뿐만 아니라 달러가 금리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F라는 게 자본수지인데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이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해서요. 요거는 자본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자본수지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셨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국제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한 거예요. 요걸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수지 요걸 확장해서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이걸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종합수지에 나와 있는 고식 x-m 플러스 f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4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y는 CIG 거기다가 순수출 그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식만 하나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더 확장되냐면 y는 C, I, G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요거 자본수지는 빼고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봤잖아요. CIG는 많이 봤고 요것도 살짝 넣긴 했는데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순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출 이렇게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순수출과 CIG 그거의 합으로 이제 변형하는 게 거기 4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시는 것들은 다른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 작년 난이도도 좀 쉬웠거든요. 좀 쉬웠는데 그러니까 성적들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한 80점 이상 다 받아가지고 표점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경영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요 정도로 다 100점은 맞을 수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자주 출제 안 돼도 그냥 나올 만한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한테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요 환율 요렇게 되는 거예요. 환율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거시경제 기본 개념에서 환율 봤는데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세요. 환율은 두 나라 국가 간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매력 평가설로 얘기할 텐데요.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근데 이 햄버거를 구입할 때 미국은 만약에 3달러를 줘야 된다고 할게요. 이게 이제 햄버거 하나랑 교환이 된다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할 때 3,000원을 주면은 요 햄버거랑 하나 교환이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햄버거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 그러면 매개 역할 해가지고 요게
3달러는 3,000원과 가치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이게 3,000원은 미국의 돈, 이게 포린, 미국의 가격이에요. F라고 썼어요. 미국에서의 햄버거 가격이에요. 요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익스체인지 레이트다 해서 이게 환율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환율은 뭐야? 미국 달러의 가격으로 물가로 우리나라 물가를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3달러로 이렇게 나눠주면 3분의 3천 해서 그게 1,000.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율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환율을 계산하는 것을요.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환율 결정 요인입니다. 우선 환율의 개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그거고요. 445페이지에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 나와 있는데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장점은 뭐가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실게요. 445페이지 가보시면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돼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예측 가능성이 있겠죠. 아, 한국과 달러의 교환 비율은 얼마?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환율 변동을 인한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가 불황이 되면 우리나라에 그게 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경기가 불황이 되면 자,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외국이 못 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겠죠. 미국과 중국이 막 이렇게 불황이고 전쟁하고 이렇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외환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달러가 줄어들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자, 물과 다이아몬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달러의 가격이 자꾸 줄어들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공급해 줘야 돼. 근데 외환보유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게 있으면 달러를 공급할 텐데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되면 이 환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와 하가지고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것도 암기할 사항 몇 개 띵띵 해드릴 텐데 그 정도만 보시고 변동환율 제도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변동이니까 환율이 변하는 거야.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환율이 자동적으로 조정해줘서 다음 줄에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뭐가 좋아 보이냐면 변동환율 제도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건 나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약간 뭐 고정환율 제도보다는 변동환율 제도로 가긴 하지만 그 두 개의 장단점 그거 살짝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 변동 추이해서 우리가 앞에 했었던 그거 447페이지 그림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448페이지에 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환율 상승에 어떤 새로운 영향이 있을 때 해서 가방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맙시다. 이게 좀 이해가 좋은 건데 나중에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해서 그냥 암기해서 할게요. 우리가 수업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는 그냥 둘째 치고 답만 맞추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면 농사 합격하시고 그냥 경제 강의를 좀 들으시거나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결정 요인 할 때 우선 요거 하나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 이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449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450페이지 보시면 환율의 변동해가지고 역시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살짝 볼까요? 자꾸 점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건 약간 강약 정도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좀 이렇게 비중이 낮아서 그래요. 451페이지에 거기 참고 바로 위에 갈게요. 환율을 물가와 연계해서 장기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구매력 평가설. 그거 하나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바로 위에 그 음영 처리된 거 있잖아요. 그 별표 좀 하세요. 근데 그 식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요거 암기하셨죠? 지금 요거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외국의 물가에다가 그걸 변환해주는 이가 바로 환율이 되는데 요거를요, 경작에서도 좀 나오니까 변화율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율을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탄력성 할 때도 써먹고 하니까 좀 잘 봐주세요.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곱하기로 돼 있잖아. 환율 곱하기 PF예요. 이 F는 하점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 더하기 이렇게요. 해외 물가 상승률이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외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식은 요걸 나타낸 거야. 요걸로 이제 정리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면 환율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국내 물가 상승률에다가 P분의 델타 P에다가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환율을 구할 때 국내 물가가 10% 상승했다. 근데 환율이 5% 상승했다고 하면은 미국의 물가는 얼마나 상승했겠니? 뭐 이렇게요. 그게 이제 계산 문제 1번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평가설은 아니 궁금합니다. 환율에 영향 미치는 게 물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단점인데 한계인데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에 좀 잘 성립이 하더라라는 우리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장기에 일물일가의 법칙을 기반으로 깔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다. 이 정도만 잘 봐주시죠. 아니 햄버거가 있으면 들어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 원료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전 세계에서 햄버거의 가격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그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서 도출해낸 게 구매력 평가설이다. 우리 이제 노경에서도 노동자가 있어요. 그럼 노동자의 능력이 다 똑같으면은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 노동자가 또 일을 한다고 다 똑같습니까? 같은 노무사라 해도 능력 더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이상적이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고 이거 빅맥이잖아요. 그래서 빅맥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참고 구매력 평가설과 빅맥 지수인데 요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고평가, 저평가 해가지고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실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문제를 지금 풀어드리긴 그렇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게 버거우니까 환율이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로 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452페이지에 다른 것도 있는데 경상수지와 국내외 경기 등등등 환율 예상 있는데 우리 거기 452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자율 있죠? 이자율 그거만 별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거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 요거 이제 하나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이거 암기하세요. 이자율 평가설 이런 걸 볼 거예요. 이자율 평가설. 이자율도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 미칩니까? 라고 하면요. 이자율은 반대로 영향 미쳐요. 이것도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을 이쪽에다가 써드릴게요. 안 지우려고 했는데 여기다 쓸게요. 이자율은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환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예상되는 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요게 그냥 하점자 R이 없으면 국내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여기 나와 있는 자본시장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내 이자율이고 여기 이제 해외 이자율이야. 이것도 공식 암기해가지고 식에 대입을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환율의 변화율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환율의 요 델타 환율이 아니라 요게 관심이잖아요. 요거. 요 분모에 있죠. 얘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그것만 암기하시면은 문제가 또 거의 다 풀려요. 자, 다시요. 환율에 영향 미치는 게 물가가 있고요. 그건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도 있어요. 그건 이자율 평가설. 여기 나와 있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여기 나와 있는 자본수지에 적용을 한 건데 이 공식을 암기하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되겠니? 공식 암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1차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범위를 넓히지 않고 그 정도 하면은 됩니다. 자, 다시요. 25문제 중에서 국제경제과 관련된 게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리고 많게는 두 문제인데 한 문제 나오면은 여기 국제금융에서는 요거 Y는 CIG 계산하거나 환율,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는 ISLM에서 BP 요거 연결했거든요. 그건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어렵진 않은데 우리 뭐 노경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재정금융정책 어떤 게 효과적이니라고 할 때 할 건데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고재 변금 이거요. 근데 거의 문제가 이걸로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1차 객관 시간이 끝나고 뭐 1일 막판 특강 이거를 했거든요. 1일 특강.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그걸 동영상 촬영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은 친구들도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1일 특강 그럼 나는 안 하고 유튜브 그때 좀 한창 할 때라서 앞으로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한 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찍은 거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나오게 되면 ISLM BP 나오면 고재 변금 고정환율 제도에선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입니다. 이것만 암기하세요라고 했는데 보통 그게 나와가지고 이것만 알면 푸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수험생들이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역시 또 나오긴 그렇죠. 근데 나오면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올해는 그냥 동영상을 좀 녹화를 할 예정이래 가지고 따로 이제 객관식 끝나고 시험에 임박해 가지고 그냥 나올 만한 거를 그냥 하루 한 정리해서 6시간이나 4시간 해가지고 특강 할게요. 그 유튜브는 4시간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한 나올 것만 해서 한 30분, 1시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할 거예요. 한번 다시 정리하면 요거 보시고 국제무역론에서는 요거 관세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후생 나타내는 이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 하나 여기 보시면 이거 요거 그리고 나중에 요거 핵쇼올린 정리나 이거는 제가 객관식 할 때 제가 요약 정리할 때 조금 노경 대비해서 좀 언급은 할 거예요. 언급은 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는 이제 경작의 기본 마인드를 좀 이렇게 다지고 물론 노경 연기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앞에 뭐 수요 공급 중첩되긴 하지만 다지시고 그건 다질수록 나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때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 드린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특강 해가지고 마무리 정리해서 그걸 코스를 쫙 따라오시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할까 하는데 오히려 그냥 예측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해요. 경영학보다는. 경영학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너무 쉽게 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경영학을 무슨 뭐 공인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정도에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이지. 거기는 회계학도 해야 되고 재무관리, 진짜 일반 경영학 이거 다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인사와 경조하는 분들은 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 절반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애매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경이 더 노경 선택하는 분들은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저는 계산 문제나 그래프가 두려워요. 그러면 사실은 노경에 적합하지 않은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계산 문제를 할 자리가 없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시험지 보면. 그러니까 공간 덧셈 뺄셈 할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가 그리고 안전하게 1차 붙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는 노경 선택하시더라도 그냥 연기부터 들으시면은 굳이 1차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왕이면은 뭐 브리타성을 더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경제학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장시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수업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애매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 2차 그 시험 준비할 때도 보게 되니까 아무튼 지켜볼 거예요. 계속 잘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이렇게 되는 데까지 아무튼 책임을 져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합격하실 분들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떨어져야지 학원이야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그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합격자 모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합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게 다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무슨 합격자 모임 카페 하기도 뭐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우리는 안 해요? 해가지고 그냥 한 뭐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좀 하긴 했는데 그냥 당연히 봤을 땐 당연히 합격해야 될 분들이 또 노경은 잘 봤는데 다른 과목에서 못 보면 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시길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객관식 때 또 이어서 하고 2차 때 또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